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첫 주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주에 철근 컴퓨터 구조를 공부할 차례가 됐군요. 우리가 이 시설이론 기초강좌에서 첫 주는 뭐냐면 구조에 분류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질과 기초를 공부하셨고요. 오늘 공부할 내용들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공부하실 거예요. 일단 이 구조의 분류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었지만, 일단 구성 양식에 대한 구분이라든가 시공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구조를 어떻게 분류할 거냐 공부하셨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구조 형식, 여러 가지 구조 형식의 특징들, 형식별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뭐 아치라든가 그 다음에 쉘이라든가 뭐 절판 구조라든가 트러스라든가 이런 걸 공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중, 하중의 유형과 하중의 용어에 대한 정의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하중은 뭐 고정하중도 있고 활하중도 있고 적설하중이 있고 지진하중이 있고 충격하중 등 해서 하중의 유형, 구분, 하중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공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재에 관한 여러 가지 명칭을 학습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및 기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집안조사, 그쵸? 땅에 대한 조사에 관한 방법들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뭐 보링 테스트라든가 베인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들 공부하셨고, 표준관입 시험 공부하셨고, 우리가 이제 보통 뭐 평판 제하 시험 같은 지내력 조사 방법을 공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 기초의 유형을 공부했어요. 기초를 어떻게 유형 구분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기초의 유형 같은 경우는 기초판의 형식에 대한 구분과 지정의 형식에 대한 구분 공부하셨어요.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생각 들어요? 딴 나라 소리 같아. 그죠? 왜냐면 우리가 보통 한 주 공부할 때, 양을 좀 말씀드리는데 아주 공부할 때는 굉장히 뭐 이해도 하실 거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 또 까먹어요. 그래서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예습이 중요해요, 복습이 중요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복습이 중요하다고 해요. 왜냐면 일단 우리 기초강좌에서 각종 많은 용어를 다루고, 그 다음에 필요한 어떤 유형 분류라든가, 그렇죠?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뤘는데, 이런 내용이나 기준들을 보면은 수업 들을 땐 금방 뭐 알 것 같지만 막상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또 까먹어요. 근데 이 공부는 가장 기본적으로 반복과 반복이에요. 반복과 반복을 하면 여러분들 몸에서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머릿속에 느낌이 오고, 그때까지 공부하셔야 돼요. 다만 지금 잘 모르신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기초강좌잖아요. 이 기초강좌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소에 또 배우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이거 배웠나 보다. 그래도 뭔가 제가 말씀드릴 때 한두 가지 생각나요.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철근 콘크리트 구조 공부할 텐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 철근 콘크리트 종류하면 여기서 배운 것들만 생각해 보세요. 철근 콘크리트 종류다 그러면 우리 뭐라고 공부했냐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공사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 구조를 뭐라 한다 그러면 일단 일체식 구조라고 하잖아요. 공부했죠? 어디서 공부했어요? 이 구조의 그 구성 양식이 일체식 구조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공부했으니까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 보면 일체식 구조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구성 양식상. 그 다음에 시공상 뭐라고 그래야 돼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물을 썼으니까 습식공법으로, 그쵸? 습식공법으로 공사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어서주로 우리 생산을 한다 그러면 현장에서 생산을 하니 현장식, 우리 현장식 그 구조, 현장식 공법, 왜 속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조라고 해도 되고 공법으로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하면 뭐냐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우리가 철근과 콘크리트를 하나로 해서 고정화시키죠.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 부재를 보면 기둥도 있고 보도 있는데, 기둥과 보를 콘크리트에 흘려줘서 굳어지면 하나로 돼요. 하나로 돼. 일체식 구조죠. 그럼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기둥과 보를 접합해서 강하게
하나의 구조체로 만드는 이런 구조 형식을 뭐라고 공부했어요? 우리는 라멘이라고 공부했죠. 라멘. 라멘이라고 공부했는데 라멘 구조 여기서 공부했잖아요. 여기서 후반부에 이때 라멘 중에 우리 아파트 라멘 중에 아파트와 같은 걸 특별히 뭐라고 했냐라는 거 기억나세요? 아, 그렇죠. 자, 지금 뭐라고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마음속에 다 알고 있어요. 그쵸? 알고 있으니까, 우리 뭐라고 했어요? 아파트 같은 거는 보통 라멘이 아니라, 그렇죠. 벽식 라멘조다. 보세요. 지금까지 공부 안 한 것 같지만, 이렇게 많은 거 공부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미 지금 여러분이 첫 주 때 공부했던 이런 기본적인 어떤 이런 내용들이 초음코부터라고 하면 다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지금 처음 그릴 때는 잘 몰랐지만 생각해보니 그래 콘크리트로 일체식 구조구나. 콘크리트를 통해서 일체화하는 거. 왜? 철근과 콘크리트가 굳어서 철근을 굳히니 일체식 구조다. 일체식 구조는 굉장히 단단한 구조다.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래요? 내구성이 크고 내화성이 크고, 그쵸? 내화성이 크고 상대적으로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성이 좋은 구조다라는 거 공부하셨잖아요. 일체식 구조가. 그 다음에 십식 공부 공부했어. 십식 공부 공부했다는 얘기 뭐야? 물을 썼어, 물. 이 콘크리트는 뭐라 그랬어요? 콘크리트란 물, 시멘트, 모래, 자갈을 합한 거라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콘크리트를 우리가 물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습식 공법이구나. 근데 물을 썼던 이 습식 공법 같은 경우는요, 겨울철 공사가 어렵다, 쉽다. 겨울철 공사가 어렵고요. 그럼 겨울철 공사가 어렵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공사 기간이 좀 길어질까요? 짧아질까요? 길어질 수 있지. 왜? 겨울철에 구조체 공사 못 하니까. 그래서 이 습식 공법에 의존하니까 상대적으로, 그렇죠? 겨울철엔 시공이 어려워, 그렇죠? 시공이 좀 상대적으로 곤란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또 뭐라고 하냐면,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공사하려면 계절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조건이 들어가는구나. 계절적 영향을 받는다는 조건이 들어가는구나. 이거 기억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장식 공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시공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 품질 관리가 아주 균일할 수는 없는 거야. 그쵸? 상대적으로 품질 관리가 아주 균일하게 조정하기는, 균일하게 우리 실제로 생산하기는 균일하게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곤란할 수도 있다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항상 동전의 앞뒤처럼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아주 수명이 오래가고 화재에도 견디고 내진적으로도 좋진 하지만 이런 한계가 있을 수 있더라. 그 다음에 라멘 구조는 기둥과 볼을 일체화시킨 거. 그만큼 좋은 구조란 얘기죠.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이런 걸 토대로 철콘크리트 구조를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청론 시간에 철근과 콘크리트라는 공부를 했어요. 철근과 콘크리트를 합성한 구조라는 걸 공부했었죠. 그러면 자,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는 거예요. 기억을 더듬어 보니 이렇게 원래 보라는 거, 보, 여기 버팀대가 있는 거, 이렇게 보, 이 보와 같은 우리 묵은 구조는 얘가 이렇게 힘을 가하면 휠 수 있다 그랬죠. 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중립축에다가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 상부는 뭘 받는다? 압축을 받는데, 이 압축 중에 뭐가 휘어지니까 휨 압축이다. 여기 하부는 인장이다. 인장인데 뭘 받아? 휘어지면서 인장이니 휨 인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콘크리트는 굉장히 뭐다? 압축에는 굉장히 강하다고 그랬죠. 압축이 굉장히 강해. 콘크리트가 압축이 강하니 이 콘크리트 너는 주로 압축을 부담해라. 인장을 부담하기 어려워. 대신에, 그쵸? 대신에 뭐라고 했냐면 요 철근이 이렇게 배치됨으로써 철근이 인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라. 이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가장 기본적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 철근 콘크리트 철근만 생각해보세요. 철근. 이 철근이라 하는 부재, 철근이라 하는 이 부재는 우리가 인장력을 일단 부담한다고 쳤어요. 그렇죠? 인장력을 부담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쇳덩어리, 이 철근이야, 철근. 이 철근이 우리가 이렇게 대기에 접촉하면
녹이 쓸 수 있어. 녹이 쓸 수 있는데 요 철근 주변을 콘크리트가, 그쵸? 여기 보면 콘크리트가 이렇게 철근 주변을 감싸고 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피복을 하는 거예요. 피복. 원래 이 쇳덩어리, 원래 본질적인 쇳덩어리는요, 녹이 있을 수 있어. 녹이 발생할 수 있고, 화재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예요. 그렇잖아요. 화재에 취약하다는 것은 고온 고열을 가하면 이 쇳덩어리가 녹아버리거든요. 그런데 뭐가 있으니까? 철근 주변을 감싸는 콘크리트의 피복 덕분에 우리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내구, 내화, 내진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 내구적이고 내화적으로 볼 수 있어요. 화재에도 견져. 그러니까 이 피복을 통해서 뭘 얻을 수 있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내화 성능이 개선되는구나. 뭐 때문에? 콘크리트가 뭐에 강하니까? 압축에 강하면서 동시에 이 콘크리트는 굉장히 피복을 통해서 내화적인 성능을 높여주는 거예요. 응? 콘크리트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피복을 하니까 또 어떤 장점이 있냐? 그랬더니 얘가 내구적으로 갈 수 있대요. 내구적이다. 오랜 수명. 응? 수명이 아주 길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수명이 어떻게 길어질까? 생각해 볼 만한데,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또 그 다음에 뭐냐면, 피복을 하니까 또 어떤 특징이 있냐? 그랬더니 얘가 어느 정도 철근이 빠져나가지 않는 부착력도 확보한대요. 왜? 철근이 만약 철근이만 있으면 콘크리트가 못 잡아지면 어떻게 돼? 철근이 휙휙 휘어지면서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피복을 통해서 부착력도 확보할 수 있대. 좋은 얘기군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 녹이 생길 수 있죠. 녹이 생길 수 있는데 콘크리트는 이 특성이 뭐냐? 이 콘크리트는 pH 3도, 수소이온 농도라 그래서 이 값이 12에서 13 정도예요. 그러면 pH 3도가 12, 13도라는 얘기, 13도 정도라는 건 뭐냐면 얘가 12에서 13은 굉장히 강한 알칼리성이라는 얘기예요.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굉장히 강한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강한 알칼리성 덕분에 내식성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식이 견딘다는 게 내식성이에요. 내식성은 부식이 견딘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내식성이다 그럼 뭐라고 생각하면 돼? 부식에 견디는, 저항하는 이러한 성능이구나. 부식성이 좋구나. 부식이 견디는 성능이 좋구나. 부식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 견디는 성능이니까 저항하는 성능을 얘기하고, 내구적인 것은 수명이 오래가고 부착력 확보되고 화재도 견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내구성이라는 관계를 제가 얘기 안 한 이유는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돼요. 아니, 피복을 했는데 왜 수명이 길어지냐라고 하죠. 자, 얘기를 해줄게요. 우리가 요 얘기는 조금 제가 설명드리면 이런 얘기야. 응? 보통 우리 내구 수명이라는 거 있어요. 내구. 콘크리트 구조물의 수명, 내구 수명을 Y, 연도야, 연도. 어떻게 계산하냐? 그러면 약이야, 약. 7.2에다가 피복 두께의 자승이에요. 피복 두께는 센치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피복 두께가 T가 피복 두께입니다. 철근을 감싸는 피복 두께가 만약 T가 3이다 그러면 3cm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이때 Y는 7.2에다가 3의 자승을 곱하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 우리가 이 피복 두께가 4cm면 7.2에다 4의 자승을 곱해요. 그러면 7.2도 번거로우니까 빼면 어떻게 돼요? 3, 3은 9, 7, 9, 63. 어때요? 굉장히 오래 갔죠? 그래서 우리 뭐라 하냐면 기본적으로 이 콘크리트 수명은 최소 한 70년 정도에서 100년 이상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피복 두께에 따라. 왜 그러느냐? 자, 보세요. 이 얘기는 이 철근이 지금 이제 그 녹이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는 강알칼리성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콘크리트의 강알칼리 성분이 서서히 시간에 따라 서서히 중성화가 돼요. 어디서부터 중성화가 될까? 이 표면부터 중성화가 되기 시작해. 그럼 표면부터 중성화가 돼서 한 70년, 80년 되면 어떻게 돼요? 철근 표면까지 중성화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럼 철근 표면까지 중성화가 진행되면 그 다음에는 콘크리트가 내식성을 보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그럼 내식성 보장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 순간부터 철근은 녹이 생기고, 녹이 생기면 최적 팽창이 생겨서 피복이 떨어져 나가. 그게 뭘 얘기해요? 철근이 제대로 떨어져, 이렇게 얘가 팽창을 해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이런 여러 가지 콘크리트가 보호하는 그 기능을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니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그래,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 수명은 무엇 관계된다? 중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 중성화에 관련되는 것을 시간수를 계산했더니 약 7.2 곱하기 T의 자승이라는 공식을 유도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콘크리트의 중성화와 또 밀접한 관계가 또 하나 있는 게 있어요. 중성화에 영향을 주는 게 뭐냐 그러면 얘는 물시멘트비라고 합니다. 물시멘트비가 뭐냐? 화장실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뭐냐면 자 우리 시멘트 있죠? 시멘트의 중량, 무게, 중량을 100kg으로 봤을 때 물의 중량이 X 킬로를 100으로 해서 퍼센트로 환산하는 게 바로 물시멘트비다. 그러면 자 시멘트의 중량이 100일 때 상대적으로 물의 중량이 많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적당해야 돼요. 적당한 것보다 더 많으면 어떻게 될까? 중성화 속도가 빨라져요. 그럼 중성화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 뭐예요? 그만큼 알카리성이 중성화 빨리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중성화 속도를 중성화 속도를 우리는 목표가 뭐예요? 좀 느리게 해야 돼. 느리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내구 수명이 좋아지겠죠? 그럼 느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시멘트비를 높게 해야 돼, 낮게 해야 돼? 가급적 낮추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물시멘트비를 낮춰주면 우리가 내구성도 좋아지고, 내구성, 수명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수명이 좋아지고 상대적으로 뭐다? 콘크리트 강도는 세집니다. 수명은 길어지고 강도는 높아지니 상대적으로 물시멘트비라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높게 하는 것은 좋은 거라는 거예요? 나쁜 거라는 거예요? 나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물시멘트비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관계가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콘크리트에 대한 특성을 쫙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콘크리트 구조의 기본적 특징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한번 이런 게 있구나. 용어 정리가 다 연결되죠? 그다음에 또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콘크리트 구조체와 철근과 이 궁합인데 일단 궁합은 좋다고 했어요. 그렇죠? 왜? 뭐 하니까? 이 철근 주변에 콘크리트가 피복을 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내구성도 좋아지고 부착력도 증가하고 내화성도 좋아지고 내성도 좋아진다고 했어요. 좋아진다고 했어. 근데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온도야, 온도. 온도. 여러분, 우리 피부는 겨울철에 많이 갈라지죠. 그렇죠? 갈라집니다. 왜냐면 이제 이게 쭉 늘어지면 관계없는데 이제 쭈그라드는 거예요. 피부들이. 또 뭐냐면 온도에 따라 재료가 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해요. 온도에 따라, 그쵸? 온도에 따라 그 재료가 약간 늘어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쵸? 온도에 따라. 그래요. 그런데 이 온도에 따라 이런 변화를 우리는 선팽창 계수 또는 요거를 열팽창 계수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열팽창 계수. 그럼 이 선팽창 계수를 합니다. 뭐라고요? 선팽창 계수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선팽창 계수예요. 선팽창 계수. 그러면 철근과 콘크리트의 선팽창 계수가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다르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세요. 다르다면 문제가 생각해. 자, 화면을 보는 거야. 만약에 이 콘크리트와 철근 간의 열에 대한 팽창 계수, 선팽창 계수 다르면 어떻게 돼요? 콘크리트가 늘어날 때 철근이 줄어든다든가, 철근이 늘어나려는데 얘가 줄어든다든가, 철근이 줄어드는데 얘가 늘어난다든가, 서로 반대적 경향을 보이면 어떻게 돼요? 파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좋은 장점은 뭐예요? 얘네들이 궁합이 잘 맞는다는 얘기는 거의 비슷해. 거의 같다. 이 거의 같다는 건 좋은 얘기죠. 선팽창 계수가 거의 같다는 것은 이 두 개의 부재가 온도에 따라 변하는 비율이 같기 때문에 그 자체적인 온도에 의해서 파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좋은 얘기구나. 아주 좋은 얘기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콘크리트 구조의 특성들을 한번 알아봤어요. 그래서 현재 콘크리트 구조의 특성 제가 이렇게 쭉 연결해 준 이유가 뭔지 알겠죠? 이런 게 잘 관계가 돼서 이런 게 특징이 있구나. 그 다음에 다시 뭐라 그랬어요? 제가 콘크리트 구조의 공사에 대한 특징들이나 이런 구조의 형식들을 보면 이렇게 기존에 미리 공부했던 거죠? 미리 공부했던 거를 딱 보면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관련되는 내용을 교과서 내용 보는 거야, 이제. 자, 그렇다면 이제 좀 이해하실 겁니다. 장점 1번, 2번 공부했죠. 3번 재료 공급이 용이하게 경쟁이라는 얘기 뭘 얘기할까? 이 콘크리트는 뭘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물, 시멘트, 모래, 자갈. 그쵸? 뭐 한강 가면 뭐 자갈, 그쵸? 물론 요즘 보기 힘들지만 어쨌든 모래 많이 있죠. 바닷가 가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자연에서 나올 수 있는 산물을 이용했기 때문에 재료 공급이 용이하게 경제적이라 할 수 있다는 얘기고. 네 번째, 목조나 철골 구조의 유지비가 작다는 얘기 뭐냐면 이 콘크리트가 피복을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내식성이 유지할 수 있어. 내식성이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쇳덩어리처럼 막 부식이 되지 않으니 유지 관리비가 작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재 형상과 치수가 자유롭다는 얘기를 해요. 그럼
부재의 형상과 치수 자랐다는 얘기 뭐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보의 모양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의 모양을 만들려면 이 보의 모양에 따라 이렇게 거푸집을 만들어줘. 이렇게 형틀을 만들어줘. 형틀 뭐냐면 이 거푸집이라 하는 게 있어요. 응? 우리가 보통 형틀이라고 하는데, 이 거푸집을 만들어주면 이 거푸집 안에 철근을 집어넣고 콩쿠트를 채워주면 돼. 그럼 만약 콩쿠트 형태를 별 모양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돼요? 별 모양? 이렇게 별 모양으로 해서 뭘 만들어줘? 이렇게 형틀을 만들어줘.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콘크리트 굳어진 것만 보니까 굉장히 형태와 치수가 자유롭지 않다고 느낄 수 있죠. 그렇죠? 좀 기둥 보세요. 얼마나 커요, 우리 학원의 기둥. 그렇죠? 딱딱하잖아. 하지만 이 콘크리트는 물로 반죽할 때는 어떻게 돼? 물로 반죽할 때는 이렇게 나름대로 형태를 거푸집을 통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박스 형태, 내가 원하는 별 모양처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형상과 치수가 어디? 굳기 전에는, 콘크리트가 굳기 전이라면 가능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재의 형상과 치수가 자유롭다고 하는구나. 굳기 전이니까. 단점이 나와요. 자중이 크므로, 자중은 무게를 얘기해요. 스팬이 큰 구조나, 스팬은 이제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를 얘기해. 구조나 초고층 건축이 불리하다고 하는데, 뭐 1번, 2번은 어떤 특징이냐 그러면, 또 부재의 단면과 중류의 철골조에 비해 크다고 합니다. 그러면 1번, 2번만 좀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는 항상 비교우위라 그래요. 이 비교우위라는 얘기 뭐냐면, 자, 우리 철콘 구조와 이 철골 구조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철콘 구조와 철골 구조를 어떻게 비교할까? 그럼 제가 농담으로 그래요. 철콘크리트 구조물은 굉장히 많죠. 자, 보세요. 네. 뭐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코끼리죠, 코끼리. 코끼리. 이 코끼리 같은 이 구조가 철콘크리트 구조고요. 철골은 뭐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거? 기린같이 생겼죠, 기린. 이게 철골이에요, 철골. 자, 보세요. 얘는 무겁죠? 무지하게 무겁다. 그런데 굉장히 단단해요. 단단합니다. 튼튼하죠? 아주 내구적이에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기둥, 요 다리와 다리 사이가 좁다리를 하죠? 그러니까 기둥과 기둥 사이 뭐라 그래? 영어로 스팬이라고 합니다. 응? 스팬, 읽을 때 스팬이라고. 기둥과 기둥 사이가 좀 짧다? 짧죠?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높이가 높지가 않죠? 얘가 높죠? 그러니까 얘는 고층에, 고층이나 초고층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는 뭐야? 이렇게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간, 뭐에 비해서, 철골에 비해서 불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불리할 수 있다. 얘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얇죠? 얇게 만들죠? 얇게 만드니까 뭐예요? 가볍다? 그쵸? 가벼우니까 어떻게 돼? 상대적으로 고층, 초고층 건축을 하기 유리하다. 그 다음에 가벼우니까 어떻게 돼? 스팬도 길어도 크게 무방합니다. 얇은 구조이기 때문에. 무슨 비교가 되잖아, 이렇게. 항상 비교가 돼요. 비교가 돼. 그런데 얘는 뭘로 만들었어요? 순수하게 쇠. 얘는 뭐가 만들었어요? 쇠와 콘크리트가 있죠? 분명히 철골이 없는 콘크리트가 있어. 그쵸? 그러면 결과적으로 뭘 얘기해요? 쇠는 단점이 있죠? 그쵸? 우리 화재에 약하다. 쇠는 또 콘크리트 없으니까 부식할 수 있다. 또는 뭐야? 부식이 되니까 굉장히 초기 비용이, 유지 비용이 고가이다. 쇠덩어리는
콘크리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사비가 비싸지는 거예요. 쇳덩어리 자체만 이용하니까. 왜? 싼 콘크리트 이용하지 못하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자, 얇죠? 얇고 가벼워. 하지만 이 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얇기 때문에 내가 이거 누르면 얘는 다리가 꺾이겠지. 그쵸? 너무 얇으니까 부재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에 비해서 좌굴, 꺾이는 게 좌굴이에요. 좌굴이나 또는 부분적으로 꺾여지는 게 있어. 국부 좌굴의 우려가 크다라고 합니다. 이게 단점이에요, 단점. 좌굴이나 국부 좌굴이 뭐냐? 얘가 꺾이는 거예요. 자, 말씀드릴게요, 이제. 철골 부재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자, 이런 부재. 어떤 구조물이에요. 요렇게 짧을 때는 힘을 주면 얘가 어떻게 돼? 단면이 파기가 돼. 단면이 그냥 부셔져요. 그런데 얘보다 더 길면 어떻게 될까? 더 길어지면 얘는 휘어집니다. 휘어지면서 꺾이면서 풀어져. 꺾이면서 풀어진 걸 뭐라 그런다? 우리는 버클링 또는 좌굴이라 합니다. 뭐라고요? 좌굴. 그래서 이렇게 기린처럼 다리가 긴 거를 막 힘을 주면 어떻게 돼가? 꺾여서 부러지겠죠? 이걸 좌굴이라고 그래. 뭐라고요? 좌굴이라고 그래. 그런데 얘보다 더 얇게, 아주 얇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힘을 주면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주름이 생겨. 주름이 생겨서 우리가 꺾이는데 이걸 뭐라 그래? 이걸 국부 좌굴이라 합니다. 오늘 기초 강좌 시간에 중요한 걸 배웠구나. 우리가 이렇게 얇은 재료, 긴 재료, 세장하다 그래요. 세장하고 얇은 재료로 힘을 주면 일단 좌굴이 생길 수 있는데 더 얇게 세장하게 만들면, 세장하다는 거 얇다는 거예요. 더 얇게 만들면 국부좌굴이 생길 수 있구나. 무슨 좌굴? 국부좌굴? 국부좌굴. 그러면 이 국부좌굴은 누구의 특징이다? 국부좌굴은 철골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철근 콘크리트도 얇게 만들면 좌굴이 생길 수 있지만 국부좌굴이라는 용어를 쓰진 않아. 하지만 철골 부재는 특별히 국부좌굴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구나. 힘을 줘서 얘가 주름처럼 파괴가 될 수 있구나 생각하는 겁니다. 자, 오케이, 좋아요. 그렇다면 이제 뭐냐면 철근 콘크리트와 철골의 비교를 해보니까 어떻게 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그래? 이 철골과 철코는 이렇게 특징이 있구나.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징이 있구나. 그럼 다시 이제 교과서 내용 보는 거야. 자, 이해하시겠죠? 부재의 단면과 종류의 철골조에 비해 크다. 단면이 큰 거야, 한마디로. 3번 설명드렸고, 4번은 왜 그러냐면, 이 궁합이 잘 맞아. 궁합이 잘 맞으니,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이렇게 하나의 구조물로 되면, 해체가 잘 안 돼요. 왜? 부착력이 좋아서 콘크리트가 헤어지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때요? 친한 친구끼리 헤어지기 어려우시오? 어렵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궁합이 잘 맞는 철근과 콘크리트는 상대적으로 해체 작업이 쉽지 않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공사기간이 길다는 거를 설명했었죠, 아까. 공사기간이 길고 균질한 시공이 어렵다고. 현장에서 주로 시공하잖아요. 이런 구조의 특징이 장점과 단점. 그럼 장점과 단점 늘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현재 공부하시니까 어떤 생각 들어? 야, 이게 시설개론이 보면 따로따로 있는 것 같지만 다 연결이 되는 거야. 왜? 첫 시간에 공부했던 이런 내용을 아니, 공부할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죠? 이런 특징이 있었어. 정리가 되죠? 그 다음에 이거를 조금 더 다시 지난번 공부했던 거에 대해서 약간 플러스 해버리면 피보의 개념이 조금 더 확실해지는 거고, 피보의 개념을 아니까 이게 그럼 화학적인 어떤 특성이다? 강알칼리성이고, 이 부식이 된다는 건 산성화되는 건데 알칼리성이니까 부식을 방지하니 내식성이 좋다라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수명에 관련되는 것들을 보면 이 중성화 또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중성화되는 것을 좀 억제시키는구나. 뭐가? 피복 두께가. 그 다음에 내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화재가 나면 콘크리트 열이 나요. 열이 나지만 이렇게 열이 어디까지? 철근 표면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려요. 한마디로 시간을 지연시키는 거야. 쇳덩어리는 분명히 열에 녹을 수 있는데 콘크리트가 피부를 하니까 표면부터 온도가 높아지긴 하지만 이 온도가 어디까지? 쇳덩어리까지 이동하는 데 시간이 걸릴 만큼 우리가 내화 피복 두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화성이 좋아진다는 얘기 할 수 있는 거고, 왜? 한 번에 쇳덩어리가 닿으면 약하겠지만 콘크리트가 보호해 주니까 이런 얘기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중성화 봤더니 또 뭐에 관계돼? 물시멘트비라는 게 있는데, 물시멘트비가 작으면, 물시멘트비가 작아지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중성화 속도를 느리게, 중성화 속도를 느리게 하니까 수명이 길어지고 강도는 세지니까 그래, 좀 이따가 배울 물시멘트비는 좀 낮은 게 좋겠구나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제로라는 건 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온도에 따라 수축도 하고 팽창하는 그 비율을 뭐라 한다? 선팽창 개수. 다시 한번 뭐라고요? 선팽창 패스. 선팽창 개수가 철근과 콘크리트가 거의 같다는 사실. 같다는 거. 거의 같다는 거. 좋은 얘기죠.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는 철골 구조에 비해서 무겁고 단단하고. 그쵸? 그 다음에 굉장히 스팬이 짧고, 그 다음에 고층, 초고층엔 불리하더라. 왜? 요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비교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공부하면, 가장 중요한 오늘의 포인트 공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촌콘크리트 구조의 성립 요건이 나와. 이것도 공부했어요. 왜? 중립축의 상분이 뭘 받는다 그랬어요? 압축. 그쵸? 압축이잖아.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부분. 하부는 누가 받는다? 철근, 인장. 응? 그 다음에 열팽창 개수 설명드렸고, 열팽창 개수와 선팽창 개수는 같은 거라는 거 이미 설명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방화 성능, 부식 방지 설명드렸고, 이 콘크리트 강도야, 이제. 이 콘크리트 강도를 얘기하면, 압축이 제일 커요, 압축이. 예? 압축이 제일 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힘 강도. 그 다음에 인장 강도라 그래서 압축이 제일 강도가 강하다. 그게 뭐냐? 압축이 잘 견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콘크리트 강도는 압축 강도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힘, 그 다음에 인장이다. 인장은 되게 작아. 인장은 이 압축이 1이라 그러면 얘는 10분의 1 정도예요. 그러니까 콘크리트의 인장적은 보통 무시를 합니다. 너무 작으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콘크리트의 인장적은 너무 작기 때문에 보통 무시를 하고, 그럼 콘크리트 구조물에 인장력이 생겼습니다. 그럼 누구를 필요로 할까요? 친구를 필요로 하죠. 그 친구가 누구죠? 이름이 철근이다. 보시면 돼. 왜? 이 콘크리트 구조물에 인장이 약하기 때문에 철근을 필요로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기초 주제에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거푸집의 재료나 철근의 종류인데, 이 거푸집이라는 걸 한번 알아볼게요. 거푸집. 자, 제가 지금 첫 시간에 상세히 지금 이 원리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원리를 잘 하시면 그 다음에 좀 공부가 좀 쉬워지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거푸집. 이 거푸집 널과 동벌이라고 있는데요. 이 거푸집은 형틀이라고 그래요. 형틀. 그 재료에 따라 목재가 있고 철재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닥 거푸집을 대기도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대줘요. 응? 대주고 그럼 얘가 이제 이 안에 철근이 들어가는 거예요. 철근이 막 일단 미리 들어가겠죠. 응?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철근이에요. 이거 바닥 철근이죠. 얘가 이제 보철근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푸집은 형틀이라고 그래요. 일종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다 막았다 치자고요. 여기다가 뭘 하냐면 콘크리트를 타설해요. 콘크리트를 부어줍니다. 그렇죠? 부어줘요. 그러면 굉장히 무겁죠. 그냥 내비두면 어떻게 돼? 휘어지니까 이런데 뭘 대주냐면 이렇게 버팀대를 대줘요. 버팀대를 대주는데 이 버팀대를 우리가 동발이라고 합니다. 이 동발이를 만드는 부재는 보통 쇠파이프 있죠? 쇠파이프를 하는 경우 있고 옛날에 목재로 쓰는 경우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거푸집이라 했죠, 아까. 거푸집. 이 거푸집은 우리가 철재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우리 목재를 하기도 해요. 목재. 주로 이제 그래서 그 목재를 많이 쓰긴 하죠. 현장에서 가공할 수 쉬우니까. 그래서 목재로 쓰기도 하고 이제 철판. 철판 같은 거 이용하기도 하고요. 동발에는 보통 지금은 이제 파이프 철제 있죠? 쇠파이프. 파이프죠? 파이프형. 이 파이프형이라서 강관이죠, 강관.
강간 파이프 같은 걸 이용하기도 하고요. 과거에는 목재를 쓰기도 했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이제 이건 버팀대, 한마디로 버텨주는 거. 버팀 재료라 보시면 돼. 왜냐하면 이 거푸집과 철근, 그 위에 콘크리트까지 타설하면 얘가 쳐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파이프 서포트 같은 걸 채워주는 겁니다. 동발이. 그래서 지지 틀이다, 버팀 재료다, 또는 우리 교과서처럼 지지 틀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거푸집과 동발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공부할 게 많지만 기초 강좌니까 너무 어려운 것보다는 좀 아주 손쉬운 것만 공부할게요. 그래서 이게 거푸집입니다. 거푸집.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제 25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철근의 종류라고 나와요. 그럼 철근의 종류라고 나오는데 이 철근 종류 여러 가지예요. 일단 우리가 단면의 형태, 강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단면의 형태를 보면 원형이 있고 이형 철근이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S는 스틸, 셋덩이라는 얘기, 라운드, 동그란 거. 그래서 단면의 형태가 이렇게 반듯한 철근이 있고요. 이형 철근은 그 형태가 이렇게 마디가 있어요. 마디. 단면도 그렇지만 또 조정은 그냥 형태를 하는 게 낫겠네, 그렇죠? 형태. 그래서 이렇게 마디가 있어요. 마디가.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철근과 콘크리트는 우리 궁합이 잘 맞고 이 콘크리트가 피복을 하면서 부착력 확보할 수 있다고 그랬죠. 부착력 꽉 잡아주는 거야.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이 철근과 콘크리트는 뭐가 필요하다? 부착이 필요해. 부착. 부착력 확보를 위해선 원형이 좋을까요? 이형이 좋을까요? 한마디로 자, 이렇게 보시면 돼. 제가 콘크리트야. 제 왼손이 이게 철근이야. 이 반듯반듯 하면 이렇게 약간 미끄러질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마디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잘 안 미끄러지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콘크리트 안에 철근이 잘 부착하려면 뭐가 좋아요? 이형이 부착력이 우수하겠지. 이형이 그래서 부착력이 큰 형태다 보시면 돼요. 원형보단 이형. 그래서 최근엔 대부분 이형을 씁니다. 그래서 원형은 잘 안 써요. 그래서 이형 철근을 많이 씁니다. 이형 철근을. 그 다음에 강도가 있는데 이 강도가 이 보통 강도의 철근이 있고요. 이 고강도 철근이 있어요. 이 고강도 철근은 보통 하이바라 그래서 이제 현장에 가면 노란색, 그 다음에 보통 강도는 녹색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 철근 끝에 보면 같은 이형 철근이라 그래도요, 이 끝에 색깔이 우리가 이게 뭐 녹색 계열이냐 아니면 노란색, 노란색이다. 이 고강도 철근은 하이바라 그래요. 그래서 강도가 센 철근 종류가 있고 강도가 약간 낮은 철근의 종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형 표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형 철근 표시했는데 뭐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파이 19, 파이 22 이게 볼 거예요. 그럼 이 원형 철근은 어떻게 해요? 파이 22로 표현할 수 있어요. 파이 22. 그 다음에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 하니까 이형 철근 봤더니 그렇죠. 파이 뭐 D19 같은 게 나오죠. D19 이렇게 나왔다 치자. 보다는 그냥 좋아. 이렇게 넣을게요. 파이 9mm D10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원형 철근의 파이 9다 그러면 요 지름이 9mm라는 뜻이에요. D10이다 그러면 얘는 공칭 지름이 10mm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렇게 원형 철근의 요 뒤에 숫자는 지름이에요. 지름을 표시하거든요. 지름을 표시하는데 원형 철근이다 그러면 파이를 쓰고요. 이형 철근이다 그러면 D라고 써요. 디펌드. 디펌드. 이 디펌드라는 게 이제 이형이라는 뜻이에요. 디펌드 바. 스틸 디펌드 바, 스틸 라운드 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스틸 라운드 바는 파이를 표시해. 파이 9라 그러면 이게 원형 철근이구나. D10이다 그러면 비슷한 지름인데 얘는 이형 철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고장력 철근 하이텐션 바 또는 하이텐시블 바라고 하는데 HD13 HD13 표시했네. 그러면 이제 D13은 뭐예요? 13mm인데 얘가 이게 13은 지름이죠. 공층 지름을 표기하고 얘는 D가
E형 철근을 표시하고요. 이 H는 뭐냐? 고강도라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H가 들어가는 게 고강도 철근이구나. HD14 하면 고강도 철근, E형 철근으로 13mm 지름을 얘기합니다. 약속적인 정의야. 그래서 HD13의 H가 뭐다? 강도가 세다는 고강도 철근을 표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물결합제비, 물시멘트비. 이거 공부해야겠네. 물결합제비와 물시멘트비다. 그러면 26번이죠. 자, 일단 우리가 물시멘트비를 공부했어요. 물시멘트비는 water per C라고 하고 단위를 퍼센트 씁니다. 이거 기억나세요? 아까 제가 써놨는데. 그쵸. 요즘, 저녁 시간이다 녹음하시고, 점심에 듣는 분은 또, 피곤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마 우리 그 에듀프로 온라인 강의는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이 필요한 강의 듣는 거잖아. 그렇죠? 지금 우리 이렇게 노원역 주변에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그분들은 다 그쵸? 여러분이 오셨을 거야. 걸어서 오신 거야. 그쵸? 버스 타고 오실 수도 있고, 지하철 탈 수도 있고, 자유관 올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또 이 전국의 수많은 이 온라인 수험생분들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 수업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끔 지루하거나 약간 졸릴 때가 있어. 왜냐면 제 강의가 지루한 게 아니라 몸에서 이제 피곤하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잠깐 이제 스톱해놓고 약간 좀 이렇게 차를 한 잔 마신다든가 환기시킨다든가 해서 또 새로운 마음을 해야 돼. 왜? 계속 이렇게 주무시면서 본다든가 하면 어떻게 돼요? 저는 강의 충분히 했는데 듣는 사람이 이거를 집중이 안 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 온라인 강의도 분명히 좋은 장점이 많아 하지만 여러분이 제가 주무신다 그러면 막 뭐라고 하거든. 제가 작년에도 보면 막 그래요. 좀 눈 좀 뜨세요라고 하긴 하는데 일단 온라인 수업 그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자율적으로 좀 건강하게 좀 피로를 풀고 공부하면 좋아요. 자, 일단 우리가 물시멘트 공부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시멘트에 뭐다? 안 씁니다. 중량을 얼마로 보자. 100kg으로 봤을 때 물의 중량이 X kg이다. 그걸 단위 곱하기 100으로 하면 퍼센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시멘트 중량을 100으로 봤을 때 물이 얼마냐? 그럼 만약 시멘트 중량을 100으로 봤을 때 X가 예를 들어서 만약 60kg이다. 그럼 얼마가 돼 이때는? 100분의 60 곱하기 100 하면 60%가 되는 거죠? 이게 물시멘트비예요. 물시멘트비. 과거는 이렇게 물시멘트비를 표현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물결합제비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어요. 이 물결합제비는 뭐냐? 똑같아요. 물의 중량은 똑같아. 물의 중량을 X kg으로 하자 곱하기 100이야. 근데 얘기가 좀 길어졌어. 왜 그러냐면 시멘트 더하기 나머지 여러 가지 결합제를 더하는 거야. 이렇게 결합제 등을 더하는 겁니다. 여기 들어가는 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시멘트와 함께 들어가는 여러 가지 혼합물들이 있는데 물과 결합할 수 있는 이런 혼합물들 이런 것들을 다 여기다가 시멘트 중량과 함께 했을 때 얘가 얼마다? 얘를 100kg으로 봤을 때 물의 중량이 얼마냐? 근데 우리가 시멘트 외에 결합제가 만약 제로다 그러면 물시멘트가 같아질 거고요. 시멘트 외에도 결합제가 좀 있다 그러면 시멘트 양은 좀 줄어들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야? 시멘트와 이 결합제의 양을 얼마로 봤을 때 100으로 봤을 때 물의 중량이 얼마냐 이런 뜻입니다. 물결합제비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럴게요. 우리가 보통 이 콘크리트는 뭘로 만들었다 그랬죠? 이 이유를 알면 좀 쉬워요. 콘크리트는 뭘로 만들었어요? 물과 시멘트와 모래와 자갈이죠. 그런데 여기 물, 시멘트, 모래, 자갈 외에 여기 실제로 시멘트와 함께 물과 결합하는 알파, 베타, 감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뭐가 있어요. 결합제가 있었던 거야. 근데 지금까지 이걸 무시하고 시멘트의 중량을 100으로 봤다가 지금은 약간 개정하면서 뭐라 그래? 시멘트와 이 나머지 결합할 수 있는 그런 혼화제까지를 얼마를 봤을 때 100으로 봤을 때 물의 중량을 계산하시오라는 게 물결합집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알파, 베타, 감마 이런 게 아주 많아 작아. 아주 많지는 않으니까 사실은 거의 차이는 없지만 근소한 값에 차이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큰 차이를 보이진 않지만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결합제비라는 용어가 더 필요하다라고 이제 시방서 개정되면서 이게 용어가 나왔어요. 이 용어는 이제 개정된 부분이니까 앞으로 나올 수 있겠죠. 물결합제비의 의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결합제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물 시멘트랑 같으니까 물 시멘트비를 예를 들어 줄게요. 워터폴 시멘트가 커지면 무슨 얘기예요? 얘가 커진다는 것은 물이 많이 들어갔죠? 물이 많이 들어간 걸 또 무슨 표현이냐? 물 단위수량이라 그래. 단위수량이 많이 들어갔다 라고 치는 거예요. 그럼 또 단위수량이 또 뭐냐고요? 단위수량이란 어떤 개념이냐 말씀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자, 요거 이제 우리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부하다 보면. 자, 콘크리트는 뭘로 만들었다? 물, 시멘트, 모래, 자갈 플러스 이것저것. 그쵸? 이렇게 만들어서 콘크리트를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1m, 1m, 1m 하면 이 체적이 얼마예요? 1m 세제곱이죠? 그러면 콘크리트 1m 세제곱에 콘크리트 1m 세제곱에 물의 중량이 몇 킬로그램 들어갔느냐? 이게 단위수량 값이에요. 그러면 콘크리트 중량 1m 세제곱, 콘크리트 1m 최적 1m 세제곱에 들어간 물의 양을 계산하는 게 단위수량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물 시멘트비가 높아지면 물의 양이 높아졌겠죠. 시멘트 양이 중량이 100이라고 그러면 그럼 물의 양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뭐야? 이 콘크리트 1m 세제곱에 들어간 물의 양도 많아졌겠죠. 그래서 뭐라 그래? 단위수량이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 시멘트가 높아지면 단위수량도 같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단위수량. 물 시멘트 비를 높였기 때문에 물의 양도 증가하는 겁니다. 이 물의 양의 증가를 우리 뭐라 그래? 그냥 단위수량이다. 콘크리트 1m 세제곱에 들어가는 물의 양이 증가했다는 것을 뭘로 표현해? 단위수량의 증가를 했던 겁니다. 그럼 물 시멘트가 올라가면 어떤 게 생긴다 그랬어요? 올라가면 내구성이 좋아져 나빠져요? 내구성이 떨어지고 압축 강도. 콘크리트의 제일 중요한 게 압축 강도인데 압축 강도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물 시멘트비가 좀 낮은 걸 하면 좋아. 그런데 물 시멘트비를 너무 낮추면 또 어렵다는 거예요. 왜? 물 시멘트를 너무 낮추면 어떻게 돼요? 물이 작으면 반죽이 콘크리트에 대한 반죽이야. 콘크리트에 대한 반죽이 된 반죽이 될까요? 아니면 묽은 반죽이 될까? 물의 양이 너무 작으면 콘크리트가 된 반죽이 되고 콘크리트가 된 반죽이 되면 시공이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콘크리트 구조물은 60%로 전후를 해서 많이 합니다. 60% 전후로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실제 사용될 수 있는 물은 60보다 작은 50이나 40도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지나치게 물의 양이 작아지면 된 반죽이 돼서 시공이 어렵기 때문에 한 60% 이하 정도를 맞추려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50에서 60%를 현재 구조물로 많이 씁니다. 50%, 60%까지. 하지만 이거보다 낮아지면 어떻게 된다?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된 반죽이 돼서 시공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적정한 정도의 물시멘트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물시멘트비 물결합제비예요. 그래서 현재 1번 시공 성능 확보했다면 그래서 가급적이면 낮게 하는 게 좋아, 높게 하는 게 좋아? 낮게 하는 게 좋다는 거고. 두 번째, 결합제란 뭐냐 그러면 시멘트도 포함돼. 근데 여기다가 뭐 고로 슬래그, 미분말, 플라이 애쉬, 뭐 실리카, 휴 해가지고 수경성 물과 결합할 수 있는 무기질 분말 혼합물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결합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합제에 들어가는 것은 시멘트가 포함돼야 안 돼요? 포함됩니다. 시멘트 외에 고로 슬래그, 미분말이라든가 플라이 애쉬, 실리카, 휴 같은 이런 화합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화합물들이 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물결합제비란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에 포함된 시멘트 페이스트 중 결합제에 대한 물이 증량 100%. 결합제가 뭐 이거잖아. 시멘트 외에 여러 가지 결합제, 시멘트를 포함한 여러 가지 기타 결합제의 중량을 얼마로 봤을 때, 100으로 봤을 때 물의 중량이 얼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 중량이라는 것은 우리 교과서 시방서 바뀌면서 뭐라 그래요? 중량 얘기를 다 뭘로 바꿨어요? 질량으로 바꿨으니까 그래. 최근에 바뀐 용어를 중심으로 질량이라 하자. 여기도 뭘로 보자? 중량보다는 그래. 용어가 바뀌었으니까 뭐 질량으로 하자. 질량으로 하자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용어로 바뀌면서 물어보는데 질량 생각하시면 돼요. 질량.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주제 27을 보면 슬럼프치가 나와요. 슬럼프치. 여기는 잠깐 쉬었다가 해볼게요.